후임을 지키다 해병대 선임들과 간부들의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한 아들, 그 소식을 들은 해병대 투스타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가 분노로 인하여 그들을 거를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내면서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서북부 최전선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김포반도. 이곳에는 살아서는 결코 땅을 밟을 수 없다는 북한군에게 귀신 잡는 해병대의 명성을 각인시킨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가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월남전의 영웅부대라는 빛나는 역사와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방어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갓 입대한 청춘들은 매일같이 갯벌과 철책을 오가며 강인한 해병으로 단련되고 있었지만 그 강인함의 이면에는 짙고 축축한 그림자가 늪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강지훈 이병은 그 늪의 한가운데로 막 걸어 들어온 신참이었다. 훈련소에서 배운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의 아버지는 늘 정의와 원칙을 강조하는 강직한 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평생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떳떳하고 강한 남자가 되고 싶어 해병대에 지원했다.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달았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속한 중대는 선임들의 폭언과 부조리가 일상처럼 만연한 곳이었다. 그 중심에는 분대의 실세인 마강태 병장과 그의 오른팔인 오진석 상병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굼뜬 후임들을 지목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들이었다. 특히 그들의 주된 표적은 지훈의 동기인 유동현 이병이었다. 동현은 체격이 왜소하고 성격이 내성적인 탓에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며 허둥댔다. 마 병장과 오 상병은 그런 동현을 중대 공식 폐급이라 부르며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다. 야 유동현, 내 총기 번호가 몇 번이야? 10초 안에 대답 못하면 오늘 저녁 굶을 줄 알아. 필승. 제 총기 번호는 774. 틀렸어, 새끼야. 내 총기 번호도 모르는데 전쟁 나면 총은 쏠 수 있겠냐? 이따 저녁 점호 끝나고 창고 뒤로 집합해. 정신 개조 좀 시켜줄 테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동현을 대신해 총기 번호를 외쳐주고 싶었고 그들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갓 자대에 온 이등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밤마다 창고 뒤에서 들려오는 동현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무력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지훈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동현을 도왔다. 청소 시간에 동현의 구역을 몰래 도와주거나 관물대 정리가 서툰 그를 위해 각 잡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우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행동은 마강태 병장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강지훈 이병, 너 요즘 아주 동기 사랑이 넘쳐 흐르더라. 어느 날 오후 개인 정비 시간에 마 병장이 비죽거리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말이야. 폐급 옆에 붙어 다니면 너도 폐급되는 거야, 알아? 군대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거든. 줄을 잘 서야지, 줄을.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유동현을 감싸다가는 다음 타겟은 내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야간 해안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피로에 지친 유동현 이병이 발을 헛디뎌 진창에 넘어지면서 소총의 총구가 땅에 박히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총기는 해병의 생명과도 같은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오염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존재였다. 이 미친 새끼가
함께 근무를 감독하던 오진석 상병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넘어진 동현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않고 그의 엠가슴팍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총구를 땅에 쳐박아?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이적 행위라고 이 새끼야. 오 상병의 분노는 과도했다. 실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 정도로 폭행을 당할 일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동현을 괴롭힐 명분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동현은 진흙탕 속에서 빌고 또 빌었다. 지우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화풀이이자 폭력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원칙을 지키는 군인은 강하다. 하지만 그 원칙이 동료를 해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우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진석 상병님, 유동현 이병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로 복귀해서 정식으로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상병의 분노 어린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뭐라고? 이등병 나부랭이가 지금 상병한테 훈계질이야? 훈계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 이등병은 닥치고 있는 게 원칙이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나서? 내가 얘 애미라도 되냐? 오상병이 지훈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그들의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해라. 소대장 박시우 중이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안도했다. 장교라면, 지휘관이라면 분명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처참하게 박살났다. 박중희는 지훈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강지훈 이병, 넌 지금 내 동기를 감싸는 게 아니야.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오 상병이 알아서 잘 지도할 테니 넌 빠져. 그것은 묵인이자 암묵적인 동조였다. 박중희는 부대의 실세인 마강태 병장 라인에 밑보여 자신의 군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정예 대신 자신의 안위를 택했다. 지훈은 절망했다. 장교마저 그들의 편이었다. 이 청룡 부대의 늪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오진석 상병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들었지? 소대장님도 내 편이다. 넌 이제 끝났어. 그날 이후 지훈은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동기를 감싸다 선임과 장교에게 개긴 괘씸한 이등병. 그는 이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소대장 박시우 중위가 강지훈 이병의 편이 아닌 부조리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중대의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지훈을 옥죄기 시작했다. 마강태 병장과 오진석 상병은 이제 대놓고 그를 따돌리고 괴롭혔다. 그들이 지나가며 툭 치고 가는 어깨, 식사 시간에 그의 식판을 일부러 엎지르는 행위, 사소한 트집을 잡아 모두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강지훈 이병은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봐. 이등병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현실 파악 못하는 놈들이 꼭 저러다가 크게 다치더라고. 그들의 조롱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다른 선임들 역시 지훈을 벌레 보듯 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 병장 무리에게 밉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훈이 지켜주려 했던 동기 유동현 이병조차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순식간에 중대 전체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우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려 노력했다. 청소, 개인 정비, 훈련 등 그 어떤 것에서도 흠잡힐 구석을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의 그런 꼿꼿한 태도는 마 병장 무리를 더욱 자극했다. 그들은 지훈이 자신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지훈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중대 전체의 병기본 훈련의 일환으로 총기 분해 및 결합 훈련이 실시되었다. 제한 시간 내에 자신의 소총을 완벽하게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준비 시작. 소대장의 구령과 함께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인 만큼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자신의 총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총기의 작은 부품 중 하나인 놀이쇠 멈치가 평소와 달리 너무 뻑뻑해 잘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부품을 분리하려 했지만 부품은 요지부동이었다. 제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뭐하나 강지훈.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 감독을 하던 박시우 중위가 그를 다그쳤다. 지훈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결국 제한 시간이 초과되었고 지훈은 중대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총기 분해에 실패한 병사가 되었다. 이등병이 자기 총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모양이야. 중대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하는구나. 박중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을 몰아세웠다. 마강태 병장과 오진석 상병은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총기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군가 놀이쇠 멈치 부분에 아주 미세한 금속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어 일부러 부품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작해 놓은 것이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마 병장 무리의 비열한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박중희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증거도 없이 선임을 모함한다며 더 큰 벌을 내릴 것이 뻔했다. 지훈은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총기를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았다.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마강태 병장이 그를 찾아왔다. 오늘 훈련 재밌었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이 새끼야.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지훈이 처음으로 그에게 대들듯 물었다. 마 병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고? 넌 우리를 거슬렀으니까. 이등병은 이등병답게 짜져 있어야 하는데 내까짓 게 감히 우리한테 원칙이니 뭐니 가르치려 들었으니까. 그래서 밟아주는 거야.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그의 눈은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오늘 밤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내가 그렇게 아끼는 동기 유동현이 보는 앞에서 널 한번 제대로 조져줄 테니까. 내가 나서는 바람에 내 동기가 얼마나 더 피곤해지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게 바로 내가 저지른 정의의 대가라는 거야.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가장 지키고 싶었던 동료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말.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마강태 병장과 오진석 상병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몇몇이 지훈과 동현을 조용히 깨워 부대 뒤편의 해안 철책 초소로 끌고 갔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다. 자, 지금부터 재밌는 구경을 시작해 볼까?
마 병장은 동현의 멱살을 잡고 지훈 앞에 세웠다. 유동현, 내가 살고 싶으면 내 동기 강지훈의 뺨을 내 손으로 때려라. 아주 세게, 내가 그만할 때까지. 만약 안 하면 오늘 너랑 강지훈 둘 다 여기서 죽사발이 날 줄 알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동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자신이 맞겠다고 애원했다.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오상병 시작해. 오상병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그런 동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동현아, 괜찮아. 때려. 지훈아, 괜찮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싫다. 그냥 나중에 내가 선임이 됐을 때 너 같은 후임 만나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만 약속해. 지훈의 고독한 외침은 결국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릴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해병대 본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해병대 감찰실장 강민철 소장은 막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난히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보고서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밤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감찰관의 감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비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유동현 이병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주고 자신 때문에 이 모든 끔찍한 상황에 내몰린 친구의 얼굴을 때릴 수는 없었다. 그의 가느다란 어깨는 공포와 미안함으로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의 애원에 마강태 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감동적인 우정 나셨네. 좋아, 내 소원대로 해주지. 대신 10배로 갚아줄 거야. 마 병장은 옆에 있던 오진석 상병에게 눈짓을 보냈다. 오 상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을 말아 쥐고 강지훈 이병에게 다가섰다. 지훈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이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의 순간을 똑똑히 두 눈에 새겨두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 정신만은 잃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주먹이 그의 복부에 꽂혔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신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버텼다. 그의 그런 오기 어린 모습은 가해자들을 더욱 폭주하게 만들었다.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눈 똑바로 안 까나. 마 병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지훈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그리고는 무자비한 폭행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먹과 발이 쉴 새 없이 지훈의 온몸을 가격했다. 머리, 가슴, 복부 그들은 인체의 급소를 일부러 노리는 듯 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해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집단 린치로 변했다. 그만하세요. 제발. 유동현 이병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붙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공포 속에서 친구가 짐승처럼 맞고 있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훈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거친 파도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마강태 병장의 군홧발이 그의 머리 측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정확히는 왼쪽 눈 부위였다. 퍽!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지훈의 세상은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왼쪽 눈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면서 세상의 모든 빛이 번쩍이는 섬광처럼 보였다가 이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귀에서는 기차 경적 같은 이명이 윙윙거렸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왼쪽 눈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피었다. 그는 왼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끔찍한 공포만이 그를 덮쳐왔다. 야, 괜찮아? 눈 왜 그래? 가해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저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직감했다. 사람의 눈을, 그것도 실명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은 군대 내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였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시발 어떡하지? 오진석 상병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마강태 병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일단 의무실로 데려가. 그리고 모두 입 맞춰. 강지훈 이병이 야간에 혼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알았어? 그들은 지훈을 부축해 의무실 침대에 던져놓고는 쥐 죽은 듯 사라졌다. 지훈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의무병의 얼굴과 다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이었다. 한편 그 시각,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본청 감찰실장실. 강민철 소장은 책상에 앉아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내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해병대의 암행어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과 타협을 모르는 성정은 많은 부패한 군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싸하게 아파왔다.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늠름하게 해병대 정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험한 군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을지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별일 없겠지. 내 아들이니 잘 해낼 거야.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수십 년간 감찰 업무를 하며 다져진 그의 감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걱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서실에 연락해 내일 오전까지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휴가를 낸다. 급한 용무는 부실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는 퇴근 후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 남성들이 입는 등산복 점퍼와 편한 바지로 갈아입었다. 3스타 장군이었던 이전 이야기의 주인공과 달리 감찰실장인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암행 감찰을 나가는 일이 잦았다. 그의 차고에는 군용차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국산 세단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김포로 간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아들이 있는 최전방 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만약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틀렸다면 그것만큼 다행인 일은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가 향하는 길이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그의 차가 어둠을 뚫고 김포대교를 건널 때쯤 아들 강지훈 이병은 의무실 침대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의 왼쪽 눈에 감긴 붕대 위로 붉은 피가 계속해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정무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지키는 관문답게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삼엄함 속에는 불편한 긴장감이 추가되어 있었다. 강지훈 이병의 부상 소식과 하필이면 오늘 아침 그의 아버지가 면회를 온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소대장 박시우 중위는 사색이 되어 위병소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명료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강민철 소장은 낡은 국산 세단을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걸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주말을 맞아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한 중년 아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각 잡힌 자세를 애써 감추고 그는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표정으로 위병소 근무자에게 다가갔다. 수고 많습니다. 강지훈 이병 압이 되는 사람인데 아들 얼굴이나 잠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위병소 책임자인 최성재 중위는 이미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깝싸 보이는 등산복 점퍼, 달아빠진 구두.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매뉴얼에 따라 준비된 거짓말을 응조렸다. 아버님, 안타깝게 됐습니다. 현재 강지훈 이병은 부대 긴급 보안 훈련에 차출되어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훈련? 주말 아침부터 말인가? 어젯밤까지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강민철 소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의 눈은 최중위의 동공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최중위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다. 군대 일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벌어지는 게 훈련입니다. 특히 여기는 최전방이라 더 그렇습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철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감찰관의 본능으로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다. 최중위의 이마에 흐르는 미세한 식은땀, 잠시도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방어적으로 깍지를 낀 손가락. 이 모든 것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호였다. 그렇군. 그럼 혹시 그 긴급 보안 훈련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 그리고 훈련 지휘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들이 고된 훈련을 받는다니 어떤 훈련인지 정도는 알아야 애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의 질문은 평범한 아버지의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감찰관의 예리한 칼날이었다. 최중위는 당황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 그것은 군사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군사 기밀이라 허허. 강민철 소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에게 군사 기밀을 운운하는 저 오만함. 그는 이 부대가 보통 썩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집요한 태도에 최중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노인이 그저 고집세고 눈치 없는 시골뜨기라고 판단했다. 아저씨, 귀에 굳은 살이라도 박히셨습니까?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군대가 무슨 동네 놀이터인 줄 아세요? 그의 말투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있던 위병소 근무 병사들까지 낄낄거리며 그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대 강 이병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유별나실까? 보나 마나 밖에서도 문제하였겠지. 그러니 주말 아침부터 아들내미 감시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 아버지나 아들이나 참 피곤하게들 사시네.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이 강민철 소장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저들의 저런 과도한 반응은 그만큼 숨겨야 할 진실이 중대하다는 반증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성재 중위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강민철 소장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위협했다.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여기서 깽판 치면 군사시설 무단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당장 체포해서 헌병대에 넘겨버릴 겁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오만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군인이 완력을 사용해 협박을 하고 있었다. 강민철 소장은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는 최중위의 손가락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조금 전까지 온화했던 아버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수만 건의 비리를 파헤치고 수백 명의 부패 군인을 단죄해 온 해병대 감찰실장의 서늘하고도 냉혹한 시선만이 남아있었다. 자네. 강민철 소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네는 지금 자네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자네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최중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비웃었다. 하, 웃기고 있네, 영감님. 지금 나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강민철 소장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낡고 투박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사단장이나 사령관의 번호가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해병대 전체의 사법경찰권을 총괄하는 중앙수사대장의 번호였다. 그의 칼날이 마침내 칼집에서 뽑혀 나오기 시작했다. 어디다 전화하시려고? 아들한테 일러 바치게? 아니면 마누라? 최성재 중위는 강민철 소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마지막까지 그를 조롱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곧 이 고집불통 노인이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강민철 소장이 내뱉은 첫 마디는 최중위의 얄팍한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망치였다. 문 대령인가? 나 강민철이다. 강민철. 해병대 내에서 그 이름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는 언론이나 대외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병대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감찰, 헌병, 법무계통의 장교들에게 강민철이라는 이름 석자는 공포 그 자체의 동의어였다. 해병대 감찰실장 소장 강민철. 해병대의 그 어떤 성역도 거침없이 베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 수화기 너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문성진 대령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졌다. 필승. 실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강민철 소장은 여전히 자신을 비웃고 있는 최중위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해병대 제2사단 정문에 와 있다. 내 아들 면회를 막는 한 장교와 실랑이를 하다가 방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그의 말에 문 대령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감히 해병대 감찰실장을 폭행했다는 것은 호랑이의 콧등에 대고 주먹질을 한 것과 같은 의미였다. 단순한 개인적 마찰이 아니다. 이 부대 내에서 병사를 상대로 한 심각한 상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휘 계통 전체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지금 즉시 중앙수사대 특별수사팀을 소집하여 내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도록 반복한다. 이것은 나의 감찰실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명령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최후 통첩이었다. 최성재 중위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감찰실장. 그의 뇌가 그 단어의 의미를 겨우 해석해낸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해병대 내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운명을 손에 쥔 살아있는 염라대왕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 잘못 들었습니다. 최중위의 입에서 바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함께 낄낄거리던 위병소 병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상대로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강민철 소장은 그들의 아비규환을 차갑게 외면한 채 통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제2사단장에게 연락해서 전하도록 10분 내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단 전체를 이적 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통화를 마친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최성재 중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자네 이름이 최성재 중위라고 했나? 오늘 날짜로 자네의 군 생활은 끝났다. 그리고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군복을 벗고 나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헌병 특수임무대의 선도 차량을 필두로 중앙수사대의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문으로 돌진해왔다. 동시에 사단장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어깨에 별 2개를 단 박종호 소장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박 소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서 있는 강민철 감찰실장, 그리고 그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위병소 책임 장교.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필승. 실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해병 소장 박종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민한 저의 책임입니다. 부디. 박 소장. 강민철 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관에 대한 존중이 아닌 피의자를 대하는 검사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자네의 사과는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이 필요할 때다. 자네 부대에서 내 아들 강지훈 이병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자네 부대는 이 사실을 나에게 그리고 해병 대사령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어. 이것이 사실인가? 박종호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좋다. 자네의 지휘 책임은 내가 사령관님께 직접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 지금 자네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나를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라도 내 귀에 들린다면 그땐 자네의 어깨에 달린 저 별을 내 손으로 직접 떼어내게 될 줄 알아라. 그의 선언에 사단 전체의 지휘관들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급 부대 지휘관의 방문이 아니었다. 부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철 소장은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아들이 있다는 의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뒤로는 해병대 제2사단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부대의 모든 공기는 이제 감찰실장의 칼날이 언제 누구의 목을 향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박종호 사단장에게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등 뒤에서는 강민철 감찰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질문의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강지훈 이병의 부상에 대한 최초 보고는 언제 받았나? 어젯밤 늦게 받았습니다. 최초 보고 내용은 뭐였지?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계단에서 실족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박 소장. 자네는 해병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다. 그 정도 경험이면 단순 실족 사고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부상당한 병사를 직접 확인해 보았나? 강민철 소장의 질문은 점점 더 핵심을 파고들었다. 박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려 했습니다. 거짓말. 강민철 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천둥처럼 박 사단장의 심장을 내리쳤다. 자네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가 두려웠던 거겠지.
진실을 마주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자네 같은 무책임한 지휘관들이 부대를 썩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의 말은 박 사단장의 안일했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분석이었다. 마침내 의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부어 있었고 왼쪽 눈은 두꺼운 붕대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붕대 위로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와 굳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강민철 소장의 냉철했던 이성의 끈이 잠시 끊어지는 듯 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비통함과 슬픔이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그 모든 분노와 슬픔을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로 바꾸어냈다. 의무실에는 소대장 박시우 중위와 의무병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감찰실장의 등장에 거의 혼비백산하여 경례를 붙였다. 실장님, 강 이병은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쳤습니다. 현재 안정. 박시우 중위가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는 순간 강민철 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붕대가 감기지 않은 오른쪽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의무병과 박중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법의 심판을 내리는 판사의 그것이었다. 내가 감찰관으로서 수많은 부상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계단 실족 사고의 경우 보통 신체 여러 곳에 다발성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 병사의 몸에는 다른 외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군. 오직 앞면에만, 그것도 특정 부위에 가격당한 듯한 심각한 부상이 집중되어 있어. 그는 마치 부검을 하는 법의관처럼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저 왼쪽 눈의 부상은 단순 충격으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안화골절과 시신경 손상까지 의심되는 심각한 중상이다. 이것은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인체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군화나 둔기 같은 물체로 가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해의 형태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다. 그의 전문가적인 소견에 의무병과 박시우 중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의 어설픈 거짓말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전문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강민철 소장은 의식을 잃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아빠다. 아빠가 왔어. 그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일까?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붕대가 감기지 않은 오른쪽 눈이 힘겹게 떠졌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아버지를 발견하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그래, 아빠 여기 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지우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죄송해요. 저 눈이 안 보여요. 아빠 무서워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강철 같았던 강민철 소장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다시 한번 감찰관의 냉혹한 분노로 억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의무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을 돌아보았다. 지금 이 순간부로 이 의무실을 포함한 대대 전체를 범죄 현장으로 선포한다. 중앙수사대는 현장을 보존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 그의 명령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철 소장은 마지막으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박시우 중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중희의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시우 중위. 자네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이자 가장 유력한 공범이다. 나의 감찰관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자네를 포함한 이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자네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선언과 함께 그의 칼날은 마침내 부패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민철 소장의 선포와 함께 해병대 제2사단의 해당 대대는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가 되었다. 그리고 강민철은 그 수술을 집도하는 냉철한 외과의사였다. 그의 지휘 아래 중앙수사대 특별수사팀은 마치 잘 훈련된 의료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어떤 이는 부대 내 모든 행정 서류와 컴퓨터 기록을 압수했고, 어떤 이는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분리하여 격리했으면 또 다른 이들은 잠재적 목격자들을 확보해 나갔다. 부대는 이제 군사구역이 아닌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범죄 현장이었다. 강민철은 대대장실을 임시수사지휘본부로 삼았다. 그는 책상 위에 부대의 모든 기록물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일일 상황 보고 일지, 경계 근무 교대 기록부, 외출입자 명부, 심지어는 식당의 식수, 인원 현황 보고서까지. 그는 언뜻 관련 없어 보이는 수많은 기록들을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록과 기록 사이의 빈틈, 즉 숨겨진 거짓말과 은폐된 진실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다. 수사대장, 소대장 박시우 중위를 데려와. 첫 번째 메스는 가장 비겁한 자에게 대하지. 곧이어 신문실로 개조된 작은 방으로 박시우 중위가 불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버티고 있는 듯 했다. 강민철 소장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2개의 서류를 나란히 펼쳐 보였다. 하나는 박중희가 직접 서명한 강지훈 이병 부상 경위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위병소의 야간 출입 통제 기록부였다. 박중희.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지훈 이병은 어젯밤 일시 정각의 생활관 계단에서 실족하여 부상을 당했다고 되어 있군. 그런데 같은 날 위병소 기록부에는 자네와 마강태 병장, 오진석 상병이 강지훈, 유동현 이병을 대동하고 해안 철책 초소 구역 순찰을 나갔다가 1시 15분에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중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것은 시간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 15분의 착오라고 하기엔 너무 길지 않나? 그리고 자네의 보고서에는 동행 근무자로 오진석 상병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위병소 기록에는 마강태 병장의 이름까지 함께 있는 거지? 이것도 착오인가? 강민철 소장은 계속해서 증거를 들이밀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줄까? 자네가 강 이병을 의무실로 후송한 시각은 1시 30분. 그런데 의무실의 진료 기록에는 자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응급 처치만 하고 외부 병원 후송은 아침에 결정하겠다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더군.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위급한 환자를 자네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야. 왜 그랬지?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나? 그의 말은 예리한 메스가 되어 박시우 중위의 거짓말이라는 피부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박중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감찰관의 분노가 아니라 그의 완벽한 논리와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때리지 않았습니다. 마 병장과 오 상병이 한 짓입니다. 저는 그저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워서.
비겁한 변명이었지만 강민철 소장이 원했던 첫 번째 자백이기도 했다. 박중위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총기분해 훈련 때의 비열한 함정, 야간 초소에서의 집단 린치,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들의 치밀한 계획까지. 박중위의 자백을 확보한 강민철 소장은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수사팀을 시켜 대대의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개별 신문을 시작했다. 신문실에 들어선 병사들에게 수사관들은 똑같은 말을 던졌다. 너의 소대장 박시우 중위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금 이 순간 너희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공범으로 처벌받든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수사 협조자로 인정받든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공포와 회유가 뒤섞인 수사 기법은 효과적이었다. 마강태 병장의 폭력에 눌려 침묵하던 병사들의 입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한 명의 입이 열리자 그것은 본물 터진 댐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동안 마 병장 무리가 저질러온 수많은 부조리와 가혹행위들이 남김없이 증언되었다. 그들의 진술은 박중위의 자백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주범인 마강태 병장과 오진석 상병. 그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고 있었다. 강민철 소장은 두 사람이 갇혀있는 신문실로 직접 들어갔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수십 장에 달하는 동료들의 진술서와 박시우 중위의 자백서를 던져놓았다. 이것은 너희들의 동료와 너희들이 믿었던 지휘관이 직접 서명한 진술서다. 너희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이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너희들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더 윗선이 있다면 그 이름까지 모두 불어라.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참작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자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결국 마강태 병장과 오진석 상병의 방어선도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중대장과 대대장이 평소 자신들의 비행을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강민철 소장은 대대 전체를 휘감고 있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완벽하게 해체해버렸다. 그의 메스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썩어 문드러진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환부를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포의 하늘은 유난히 차갑고 흐렸다. 해병대 제2사단 연병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건이 발생한 대대의 전 병력은 물론 연대 전체의 지휘관들과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소집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텅 빈 단상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곧 해병대 역사에 기록될 서슬퍼런 심판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마침내 단상 위로 강민철 감찰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중앙수사대장 문성진 대령이 따랐고 그들의 발치에는 어젯밤의 피의자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죄인처럼 꿇어앉혀 있었다. 마강태 병장, 오진석 상병을 비롯한 가해자 무리와 비겁한 지휘관이었던 박시우 중위, 그리고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까지. 강민철 소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연병장을 넘어 부대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감정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검사처럼 건조하고 정확한 언어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본 감찰실장은 어제부로 해병대 제2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상해 및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 직권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나는 이곳에서 군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확인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꿇어앉아 있는 피의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피의자 마강태 병장, 오진석 상병 외 4명은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하여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조항을 위반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강지훈 이병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왼쪽 안구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혔다. 이는 군형법 제52조의 이 상관 등 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다. 마강태 병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심판은 계속되었다. 피의자 박시우 중위. 자네는 소대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신성한 책무를 저버렸다. 부하들의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으며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급부대에 허위 보고를 자행했다. 이는 군형법 제97조 허위 보고죄에 해당하며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배임 행위다. 그는 박중희가 작성했던 거짓 보고서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해병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한 젊은 해병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런 거짓 보고서가 통용되는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무너질 뿐이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부패가 전투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감찰관으로서의 냉철한 진단이었다. 나의 감찰 결과 이들의 범죄 행위는 중대장과 대대장의 무능과 직무유기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났다. 따라서 중대장과 대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오늘부로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판결뿐이었다. 강민철 소장은 옆에 서 있던 문성진 대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문 대령이 앞으로 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들을 모두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죄인들의 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마강태 병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입은 헌병의 손에 틀어막혔다.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한때 자신들이 왕처럼 군림했던 연병장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져갔다. 모든 집행이 끝난 후 강민철 소장은 연병장에 도열한 수많은 젊은 해병들을 둘러보았다.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원칙을 어기고 전우를 해친 자들의 비참한 말로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성적인 당부를 하고 싶지 않다. 대신 감찰실장으로서 한 가지만 분명히 명령하겠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만약 앞으로 이 부대에서 아니 해병대 그 어디에서든 오늘과 같은 부조리를 목격하거나 경험한다면 즉시 보고하라. 지휘관을 믿을 수 없다면 감찰실로 직접 보고하라.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라도 좋다. 이 감찰실장 강민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제보된 모든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오늘과 같이 엄중하게 처단될 것이다. 그것은 약속이자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부패 세력을 향한 강력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정화의 침묵이었다. 감찰관의 칼날은 부패의 고름을 남김없이 짜냈고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원칙의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칼날의 심판이 끝난 직후 강지훈 이병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구급차에 태워보내고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감찰실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의 수술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술실 앞을 서성서성이던 강민철 소장에게 마침내 수술을 마친 군의관이 다가와 결과를 설명했다. 안구 내에 파열된 조직은 최대한 봉합하고 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빛과 어둠을 겨우 구분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강민철 소장은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그는 아들을 지켜냈지만 아들의 눈에 담겨있던 세상의 빛까지는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아들의 곁을 지키는 동안 해병대 제2사단에서는 그가 시작한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했던 대대는 사실상 해체 후 재편성 수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겪었다. 새롭게 부임한 지휘관들은 강민철 감찰실장이 직접 검증하고 추천한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치는 신문고 제도의 부활이었다. 대대장실 앞에 커다란 건의함을 설치하고 그 열쇠는 사단 감찰실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이제 병사들은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생활관에는 병영생활 행동 강령과 함께 부조리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이 명시된 포스터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지휘관들은 권위적인 명령 대신 합리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부대를 이끌었다. 훈련 전에는 항상 그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훈련 후에는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다. 선임과 후임의 관계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가르치는 멘토-멘티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몇 달 후 지훈은 길고 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마침내 퇴원했다. 그의 왼쪽 눈은 붕대를 풀었지만 안타깝게도 군의관의 말처럼 시력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왼쪽 세상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했다. 국방부는 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의병 전역을 결정했다. 군 복무 중 얻은 명예로운 부상이기에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버지 강민철 소장 역시 아들이 이제 그만 군의 굴레를 벗고 편안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부대로의 복귀를 희망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군 생활을 중단하면 저는 평생 부조리 때문에 눈을 잃은 불쌍한 피해자로만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가서 제 발로 당당하게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부조리에 맞서 싸워 이겨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아들은 시력을 잃었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해병의 정신까지 잃지는 않았던 것이다. 부대로 복귀한 강지훈 이병은 더 이상 이전의 막내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부대 전체에 살아있는 교훈이자 상징이 되었다. 그의 왼쪽 눈은 부조리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은 원칙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증표였다. 시력 문제로 전투 보직을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그는 새로 전입 온 신병들의 상담력을 자처했다.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후임들에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라.
여기는 이제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내가 그 증거 아니냐. 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구호나 구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부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폭력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소통과 신뢰가 싹텄고 맹목적인 복종이 있던 자리에는 합리적인 원칙이 바로 섰다. 강지훈이라는 하나의 초석 위에 부대는 새로운 역사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의 부대가 뿌리부터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병장이 된 강지훈은 이제 부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왼쪽 눈은 여전히 세상의 절반을 흐릿하게 담아낼 뿐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는 원칙의 화신이었고 후임들에게는 살아있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해 가을 해병대 제2사단에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최고 강도의 훈련이자 종합평가인 전투준비 태세 검열 CRI이 시작되었다. 불시에 부대의 모든 기능을 평가하는 이 검열은 모든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히 올해 검열을 총지휘하는 검열단장은 바로 해병대 감찰실장 강민철 소장 자신이었다. 그가 1년 전 피해 숙청을 감행했던 바로 그 부대를 이제는 가장 엄격한 검열관의 시선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부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부조리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병적인 긴장감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일궈온 변화와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검열은 한치의 예고 없이 그리고 한치의 자비 없이 진행되었다. 강민철 소장이 이끄는 검열단은 매의 눈으로 부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첫 번째 검열은 무기고에서 시작되었다. 한 검열관이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일 법한 구석의 총기 거치대에서 소총 한 정을 무작위로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가장 막내인 이병을 지목해 총기 분해를 지시했다. 1년 전 마강태 병장이 비열한 함정을 팠던 바로 그 훈련이었다. 이병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총기를 완벽하게 분해하고 다시 결합했다. 총열 안에서는 한 점의 이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총기 수입 절차에 대해 설명해보라. 필승. 총기 수입은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전우의 안전과 부대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절차는 막힘없는 대답. 그 눈에는 선임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다음 검열은 행정 서류와 병사들의 마음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검열단은 부대 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건의 사항들과 그 처리 결과 보고서를 대조했다. 동계 전투화가 낡아 발이 시립니다라는 한 이병의 건의에 전수조사 후 보급 우선순위 조정하여 지급 완료라는 중대장의 자필 답변이 달려 있었다. 모든 건의는 무시되지 않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랐음을 기록이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철 소장은 막사 뒤편의 흡연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사들에게 예고 없이 다가갔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병사들은 놀라긴 했지만 황급히 담배를 숨기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장군에게 정중히 경례했다. 요즘 군 생활할 만한가? 강 소장의 질문에 한 상병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솔직히 훈련은 힘듭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실장님. 이곳에서는 규칙을 어기면 병장이든 이병이든 똑같이 벌을 받고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 무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강민철이 지난 1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그는 검열 내내 아들인 강지훈 병장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는 아들이 행정 업무 기록을 다른 검열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 후임들을 대하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 그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했다.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로운 훈장으로 바꾸어내고 있었다. 검열의 마지막 날 모든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강지훈 병장이 속한 중대는 모든 검열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사단 최우수 전투중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년 전 부대 해체 직전까지 갔던 부대가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였다. 그날 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강민철 소장은 홀로 해안 경계 초소로 향했다. 아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아들이 가장 끔찍한 폭력을 당했던 고통의 장소이자 동시에 그 모든 변화가 시작된 역사의 현장이었다. 초소에는 강지훈 병장이 말없이 서서 북쪽의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다가간 아버지는 계급과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우수 중대가 된 것을 축하한다, 강 병장. 아들의 어깨는 어느새 자신만큼이나 넓고 단단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지훈이 뒤를 돌아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왼쪽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이쪽 눈으로는 멀리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인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들의 말에 강민철 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의 상처 입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해병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도려내는 감찰관으로 살아왔다. 나의 시선은 늘 조직의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지. 하지만 나는 문제를 보는 것에서 그쳤다. 그런데 너는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쓰러졌으면서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는 길을 택했다. 진정으로 더 선명한 시선을 가진 것은 내가 아니라 너였구나.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훈 병장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그는 중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한때 그의 보호를 받았던 유동현 상병은 이제 분대장이 되어 늠름한 모습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병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그리고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년 전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오만의 위병소는 이제 없었다. 정문을 지키는 젊은 해병들은 부대의 전설이 된 선임을 향해 진심을 담아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마지막 경례를 외쳤다. 필승! 위병소 밖에는 그때와 똑같은 낡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령관의 군복이 아닌 아들을 마중 나온 평범한 아버지의 옷차림을 한 강민철이 서 있었다. 차에 올라탄 부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시련의 장소, 김포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다. 강지훈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부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시력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더 선명한 시선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남기고 온 부대가 이제는 그 어떤 부조리의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원칙의 초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되어줄 것이었다.